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3월 3일 목요일 방송 첫 방송인데요. 오늘은 탑팀 라이브, 탑팀 재활의학과 박정욱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탑팀재활학과 도목곰 박정욱입니다. 새로운 병원에 대해서 네. 조금만 자랑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가 달라졌는지. 우선은 이제 운동치료실 크기만 해도 한 100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외래랑 치료실 그쪽이 한층 전체가 한 150평, 그래서 전체 한 250평 가까운 재활학과 의원 단일로서는 상당히 큰 크기로 저희가 새로 개원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소아들 제가 많이 보는데 아이들을 관리하고 검사하고 운동해 줄 수 있는 시스템부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파킨슨 환자나 그리고 일반 스포츠 재활, 일단 통증 재활 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그런 재활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 늦어도 4월 초, 빠르면 3월 말에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병원에 개원하면 한번 이제 광주에 놀러 가서 병원 구경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4월에 우리 비욘드에서도 한번 방문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오늘 손목 TFCC라는 네. 주제로 방송을 해주실 네. 예정인데요. 그러면 저는 손목 TFCC가 사실 뭔지 잘 몰랐어요. 네네네네. 거기에 대해서부터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TFCC라 하면 영어로 되어 있고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치료와 진단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 거의 소개가 안 됐던 거의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본인이 손목, 특히 이 손목 척골 쪽에 이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손목에 통증이 있거나 손상당하는 걸 TFCC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최신 진단법과 치료법까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FCC라 하면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게 Triangular Fibro Cartilage Complex라 그래서 삼각형 모양의 섬유 연골, 그러니까 어떤 연골과 인대가 이렇게 뭉쳐서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는 곳을 말해요. 그래서 보면 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 초음파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좀 손을 펴고 있는데 이 새끼손가락 바로 아래 부분, 이 부분이 비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그림처럼, 이 검정색 그림처럼 이 TFCC라는 구조물이 뼈하고 뼈 사이를 연골 구조물이 채우고 있는 거죠. 좀 그냥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 닭다리 같은 거 백숙 같은 데서 이렇게 딱 쪼개면은 안에 도가니 같은 연골하고 그쵸. 인대가 이렇게 다 안에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 구조물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목으로 뭘 붙잡고 푸시업도 할 수 있고 뭐 스윙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저 구조물이 없으면 우리 손목이 덜렁덜렁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인데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제작했던 만화인데요. 보시면 제가 손을 이렇게 막 만져보면서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인 것 같네요. TFCC인 것 같네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내가 손목이 아픈데 TFCC 손상인지 아닌지를 집에서 확인하고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슬라이드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질문과 답 이렇게 해놨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실 수 있을 거고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이 무엇인가요? 물어봤잖아요. 보시면 가운데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렇게 비어있는 삼각형 모양처럼 보이는 곳에 아까 인대하고 연골이 이렇게 엉켜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섬유연골 복합체를 하고 여기를 다치는 걸 손상이라고 하죠. 근데 보시면 이게 보면 이 안에 반달연골도 있고요. 디스크도 들어있어요. 꼭 무슨 무릎이나 허리에 들어있는 그런 것 같잖아요. 실제로 여기를 보시면 이 한가운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한가운데 우물같이 이렇게 백록담처럼 보이는 이게 디스크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 허리 디스크 같은 구조물가 들어있고요. 그다음 바깥에 이 디스크를 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인대적인 구조물이 들어있고요. 또 이 디스크 바로 바깥쪽에 보면 이게 메니스커스 호몰로그 하는데 이것도 메니스커스라는 말이 실제로 반달 연골, 우리 무릎에 있는 반달 연골하고 거의 비슷한 조직을 갖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디스크가 조직을 갖는 거고 나머지 인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가 찢어지거나 손상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TFCC라고 부르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어있는 곳이 아니고 안정성을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TFCC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면 TFCC는 갑작스러운 외상으로 지금 오른쪽 그림 위에 보면 이제 주짓수나 유도를 하다가 손을 팍 잘못 짚어가지고 이렇게 외상으로 한 번에 발생하는 경우와 장기간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그냥 제가 타이어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새 차를 샀어요. 왼쪽 빨간 그림처럼. 근데 갑자기 타이어가 펑 사고가 나서 새 차인데 타이어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이건 닳아서 찢어진 걸까요? 뭐가 뭐 못 같은 게 밖에서 펑 하고 터진 걸까요? 갑작스럽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건 외상으로 터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오래된 차가 갑자기 주저앉으면 이거 이거는 퍼진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삼각섬유 연골의 손상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갑자기 외상에 의해서 다치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퇴행성 변화가 있는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50대, 60대, 70대에 오는 이런 경우로 나누죠. 그래서 증상은 바깥쪽 이 새끼손가락 통증이 있고 관절이 잘 안 움직여지고 붓고 그리고 걸리적 따그닥따닥 걸리적되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 물건을 잡거나 비트는 힘이 굉장히 강해서 무거운 물건을 못 듭니다. 그래서 TFCC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만으로는 이제 안 보이니까요. 아까 보시면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전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체 검진을 한 다음에 MRI 촬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찢어졌으니까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유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최근에는 이제 고해상도 초음파가 나와가지고요.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이제 진단이 가능하고 비수술적인 치료로 우선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아까 어떻게 자기 스스로 이게 TFCC가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얼라포비아 사인이라고 하는데 포비아가 어디냐면 이곤 PD 손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여기 좀 잡아주시고요. 네, 보시면은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포비아거든요. 쏙 들어간 게 느껴지시죠? 네. 네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누르거나 엄지로 눌렀을 때 통증이 아주 심하게 반대편하고 비교했을 때 뭐 지금은 아마 저기 이곤 PD는 그렇게 많이 아프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전혀 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푸시업을 잘했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로카팔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특이적인 테스트이긴 한데 손을 또 한번 좀 빌려볼까요? 이렇게 한번 세워보시고요. 위에서 악수하듯이 이렇게 손을 잡고요. 이렇게 내렸을 때 통증이 좀 느끼시고요. 이거 그라인드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긁었을 때 이건 조금 아픈데. 조금 아프고 원래 아픈 게 정상인데 이제 반대편하고 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나면 이제 TFCC 손상을 좀 의심하는 그런 테스트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맨 서두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 이렇게 해서 막 TFCC인 것 같네 했던 테스트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 두 번째 테스트가 반대편 손에 비해서 심각한 통증을 일으킨다면 TFCC를 강력히 시사하는 소견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발론먼트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 발론먼트가 무슨 뜻이냐면 이 부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 지금 그림을 올려놨는데 이 튜브가 이렇게 튜브를 이렇게 누르면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그렇죠. 부구감이라고 하는데 부표가 마치 물속에 붕붕 뜨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손을 오른손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를 잡고 이쪽 뼈를 이렇게 내렸을 때 네. 이게 눌렀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와 버리는 이렇게 쏙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런 마치 튜브가 물에 쏙 빠졌다가 다시 쏙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예, 지금은 이곤 PD는 정상이기 때문에 이게 안 움직이는데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피아노 키를 일단 건반을 누르면 다시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피아노 키 테스트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만약에 이제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해봤는데 마치 피아노처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흔들흔들한다 그러면 더 강력하게 TFCC를 의심한 소견이고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요새 핸드폰 사용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놓고 내려보라고 하면 이거랑은 상관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핑켈슈타인 테스트라 그래가지고요. 네. 엄지를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제꼈을 때 여기가 아프면 네. 이쪽 부분에 있는 이제 윤활막염을 보여주는 그런 거지 이거하고는 그건 손상이라기보다는 마찰에 의한
윤활막염 소견을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TFC 손상은 자연 회복이 안 되지요. 저도 깁스를 몇 달간 했는데 결국 수술했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대부분은 자연 회복됩니다. 자연 회복이라기보다는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송지호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한 8에서 12개월 정도 깁스나 보존적 치료를 해보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수술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안내도 좀 들어보시다 보면 제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FCC는 2, 3개월간은 비수술적 보존 치료를 먼저 시행합니다. 그리고 만약 수술을 심해서 하게 된다면 수술 후에도 손목을 깁스로 6주 정도 고정을 하고 완전히 재활해서 회복하기까지는 3개월 정도가 다시 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TFCC는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거기를 쪼개서 보게 되면 이 손상당하는 위치에 빨간 화살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도 많고 또 이게 외상성이냐 퇴행성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TFCC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작은 공간이에요. 여기 손에 있는 이 공간이니까 네. 얼마나 작은 공간이겠습니까? 근데 이 안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구조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노란 고무줄 있죠. 여기 들어있는 구조물의 크기 정도가 우리가 그냥 그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노란 고무줄 굵기 정도예요. 그러니까 꽤 굵은 편 아닌가요? 그러긴 한데 예를 들어서 다른 구조물에 비하면 그게 크지가 않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거를 MRI를 찍게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작은 구조물들을. 그러면 MRI는 이게 섹션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잖아요. 근데 그 원하는 위치를 만약에 섹션을 잘라주지 않으면 놓치게 되고요. 그리고 MRI는 정지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찢어졌는데도 붙어 있는 것처럼 판독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근데 MRI는 그렇다고 반대편을 또 찍어서 비교할 수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초음파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선은 움직이면서 검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랑 당겼을 때랑 떨어진 애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벌어지는 거를. 두 번째는 내가 보다가 이 부분이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면 그 부분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점은 보면서 반대편을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쪽 이상한 것 같다 하면 사람마다 조금씩 해부하기 다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게 진짜로 맞나 틀리나 그냥 정상 변이인가 싶을 때가 있는데 반대편하고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나면 확신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초음파는 바로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TFCC는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술을 하더라도 굉장히 장기간의 재활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TFCC 같은 경우에는 수술 없이 나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TFCC는 수술 없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논문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손목 바깥쪽은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혈관이 괜히 그려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손목을 봤을 때 만약에 손을 쫙 뺐다고 쳤을 때 지금 이 TFCC 부분을 제가 그림을 남겨놨는데요. 이 가운데 제가 아까 백록담처럼 이렇게 디스크가 하나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요. 보시면 혈관 분포가 없어요. 예, 무혈관 부위여가지고요. 이 디스크 부위는 여기는 재생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바깥의 부위는 어떻게 보면 혈관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이 부위는 재생 치료나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을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일반적인 재생 주사에 반응을 잘하고 보존적 치료에 반응을 더 잘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러면 이 디스크가 다치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최근에 이제 콜라겐 주사라는 게 나와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깨진 그릇에 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새죠. 다 흘러나가 버리죠. 네. 그런데 깨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뭐 젤리나 묵이나 오목가살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고여 있겠죠. 네, 고여 있죠. 예, 콜라겐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뭐 특수하게 뭐 좋은 물질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약을 그 찢어진 부위에 흘러나가지 않게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효를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내보내주고 그다음에 살이 차면 그 자리를 자기가 비켜줍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콜라겐 때문에 우리 상처가 낫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콜라겐은 그릇,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안에 담아 있는 약효가 그 재생을 일으키고 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콜라겐 뭐 먹는 콜라겐도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콜라겐을 많이 먹으면 콜라겐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채식주의자들 있잖아요. 비건들. 네. 그 사람들은 육식 단백질을 전혀 먹지 않는데도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콜라겐을 안 먹었기 때문에 몸에 콜라겐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콜라겐이라는 걸 먹으면요, 우리 몸 안에서는 아미노산 단위로, 집으로 치면 벽돌 단위로 다 쪼갭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수천만 가지의 단백질을 다시 다 재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콜라겐을 먹는다고 해서 콜라겐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콜라겐을 쪼개서 아미노산 단위까지 쪼갠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물질을 다 재조합합니다. 생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를 내가 그냥 살코기를 먹으나 돼지 껍데기를 먹으나 결국은 들어가서 다 쪼개서 다시 공장에서 우리 몸이라는 공장에서 콜라겐이든 필요한 모든 단백질들을 다 재조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콜라겐 주사도 콜라겐 주사 때문에 낫는 게 아니라 콜라겐 주사 안에 들어있는 성장 인자가 조직 재생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콜라겐 주사가 일반 제세하고 다른 점은 단 한 가지. 콜라겐 주사는 머금고 있고 계속 효과를 내고 자람을 비켜주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 디스크 손상은 무혈관 부위여서 회복이 잘 안 된다고 알려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콜라겐의 그 효과를 통해서 컨테이너 역할을 통해서 이 안에 회복을 좀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안에 디스크든 바깥쪽의 인대든 모두 다 비수술적인 치료를 충분히 효과도 있고 많은 회복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제가 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보통 무릎 연골 같은 경우에 달았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된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저렇게 이제 콜라겐 주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그러니까 한 번 맞으면 아니요, 효과가 저것도 한 번은 아니죠. 한 번은 아니고요. 히알루론 주사 같은 경우는 어떤 재생을 유도하는 개념보다는 윤활제, 인공 관절액의 역할에 가까운 거고요. 콜라겐 주사는 재생 자체를 유도하는 거고 조금 단기간 내에 여러 번 반복해서 재생이 되면 그 이후에는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TFCC 손상이 갑작스러운 원인에 의해서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네. 퇴행성인 경우로 손상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애플망고님께서 퇴행성인 경우도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런 게 지금 그런 거 상관없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외상성인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당연히 우선시 되고요. 퇴행성 치료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비수술적 방법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호전이 안 되거나 불안정성이 너무 심하거나 기능이 떨어지거나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 한해서 3개월 치료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 수술적 봉합을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송주님 원위 요척 관절 불안정성도 주사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하는. 원위부 요척 관절. 네, 그 원위부 요척 관절이면 이제 요골과 척골 사이의 관절을 말하는 이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요골이고 이게 척골입니다. 요 사이에 인대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TFCC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부활안정성도 주사 치료로 가능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같습니다. 너무 심하게 찢어져서 덜렁덜렁한 경우에 봉합을 해주는 거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치료가 비수술적 치료 가능하겠다 하면 재생 주사나 보존적 치료로 해서 대부분 회복을 하는 방법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고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삼각 이제 TFCC를 치료 없이 방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TFCC는 일반적인 관절하고 조금 다른데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제 덜렁덜렁한 불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통증이 심하고 뻣뻣하고 걸리적거리고 물건을 잡는 힘이 감소 등이 이제 지속되게 되죠. 근데 다행히 우리 발목이나 무릎 같은 데는 우리가 불안정성을 놔두면 이제 조기 관절염이 온다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서 있거나 가만히 있을 때도 계속 체중 부하가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관절염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게 되면서 만성적인 관절염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손목은 좀 다릅니다. 손목은 우리가 계속 체중 부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목은 우리가 아주 막 심각하게 무거운 걸 들거나 운동을 무리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만성적인 관절염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성적인 관절염을 간다면 더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를 바로 들어가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이완되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더 해보고 수술을 최후에 고려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TFCC 진단을 받았는데 그럼 손을 어차피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네네. 일상생활 중에서 네. 그럼 일을 해도 되나요? TFCC는 이제 손상 초기 염증기 최소 3주에는 어떤 운동이나 활동도 하지 않고 얼음찜질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고정을 통해서 뉴트럴하게 그 맨 위에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고정을 하는 것이 정해진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그런데 보통 젊은 분들이나 이제 남성분들이 현업에 종사하시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걸 무시하고 다시 복귀해서 막 똑같이 하다가 추가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거의 한 60~7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친 손목은 이렇게 중립을 좀 유지하고 고정해주고 아이싱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의 일부는 이게 보면 이 빨간색 제가 그림 오른쪽 아래 만들어놨잖아요. 이렇게 큰 보조기가 꼭 손목에 좋은 건 아니고요. TFCC의 경우에 3주가 지나면 이렇게 리스트 위젯이라는 요즘 아주 간단한 3.5배 원리를 지금 초록색처럼 이렇게 눌러주는 부족한 부분을 딱 메워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보조기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벌키하고 크지 않으면서도 기능도 좋고 굉장히 유연성도 있어서 찍찍이로만 그냥 착착 붙이면 돼서 굉장히 비용 대비 가성비가 좋은 보조기고 이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보조기보다 이 특수 보조기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요. 비용도 쌉니다. 뭐 한 2만 원? 2만 원 근처면 아주 착용하기도 편하고 굉장히 좋은 보조기를 인터넷상에서 다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보조기도 보면 너무 큰 걸 하시거나 네. 막 아니면 헝겊으로 슬리브 같은 걸로 돼가지고 의미 없는 걸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리스트 위젯이라는 것을 좀 이런 것을 구하셔가지고 인터넷 치시면 나올 겁니다. 저도 근데 이거 그 손목 아대 이런 거 살 때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이제 네. 엄지를 껴서 감는 경우도 있고 네네. 손목만 감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아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목 잡아서 핑케슈타인 테스트라고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윤활막염이 있으면 엄지에 우리가 엄지를 많이 사용하고 이 요측이 아플 때는 엄지를 좀 잡는 이걸 스피카 스플린트라고 하는데요. 엄지 스플린트라는 이름으로 쳐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손목 등이 아플 때는 뉴트럴로 여기를 좀 받쳐주는 그게 좋고요. 지금 척골측이 다쳤을 때는 이쪽을 좀 잡아주되 지금 이런 리스트 위젯, TFC 손상의 경우에 이런 게 좋고 사실은 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다 종류가 따로 있네요. 네네. 지금 바닐라 딜라이트님이 질문 주신 거 한번 볼게요. 네. 축구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 운동이 제일 많이 다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이죠. 축구하다가 이렇게 손 짚는 경우 네. 많잖아요. 그러다가 다치는 경우. 그러니까 특수 운동이라기보다는 가다가 넘어지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긴 막대, 골프 같은 거나 테니스나 배드민턴, 탁구 이런 거 하다가 충격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 크로스핏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캐틀벨 들고 갑자기 확확 네.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이런 벤치프레스나 갑자기 무거운 거 드는 거, 이런 거 하다가 손목이 많이 나가시죠. 네. 요새 골프 또 이제 봄 오면 이렇게 또 코킹을 하다 보면 네, 여기에 네. 손상돼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일 많은 데가 다치는 데가 손목 아니면 팔꿈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전에 이고은 PD가 이거 영상 한번 올린 적 있을 거예요. 이거 저기 봤죠, 네. 저기 의학 채널 비욘드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FC 손상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만화로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손상병법 TFCC 이렇게 치시면 비욘드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저희 같은 제아락 홈페이지 그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화 영화처럼 되어 있으니까 네, 한번 그 보시고요. 쭉 보시기만 하셔도 이해가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TFCC 어떻게 회복을 할까요? TFCC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복이 대략 4에서 8주 정도가 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고정하고 재활하는 데까지 3에서 6개월로 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추가 손상을 막는 초반기에 보조기 착용과 회복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이제 회복을 좀 빨리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인대 재생 치료들을 초음파를 통해서 정확하게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게 되겠죠. 네, 스테로이드 주사가 TFCC에 도움이 되나요?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초음파 유도,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초음파 유도화의 주사 치료, 지금 바늘이 파란색 바늘이 전부 다 초음파를 보고 치료를 하는 건데요. 이 유도화에 정확히 주사가 시행된다면 한 1, 2회 정도는 할 수 있고요. TFCC의 통증과 염증을 강력히 억제할 수가 있죠. 또 TFCC 부위는 아주 섬세한 주사가 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 주변에 중요 혈관, 신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작은 공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정상 구조물들은 건드리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만 정확히 약을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을 쓸 필요 없고요. 필요한 부분에 아주 정확한 주소, 적은 양만 좀 주면 되겠고요. 반복적으로 스테로이드 주는 건 오히려 인대의 위축이나 불안정성을 더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주사 치료를 하게 된다면 스테로이드 주사는 피하면서 재생 주사를 주로 아까 인대 재생제로 프롤로 주사나 콜라겐 주사나 그밖에 여러 종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이 많이 맞았구나 적게 맞았구나를 딱 보면 알 수 있나요? 아니면 기록을 보고?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본인이 많이 맞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보면 이제 색이 많이 변해 있어요. 이게 변색이 돼 있어요. 막 뭐 스테로이드 많이 먹는데 저는 그거는 사실은 의료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너무 고농도로 써서 그래요. 잘 희석해서 적은 부위에 아주 적은 양을 넣으면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색될 정도로 그렇게 치료를 했다면 스테로이드 주사는 계속 진행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우리 보톡스 놓을 때 쓰는 얼굴에 제일 얇은 30게이지 바늘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들이 막 긴장하다가도 제가 주사 놓고 나면 진짜 끝났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안 아픈데요? 막 이런 경우가. 그리고 소량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동 얘기가 잠깐 나와서 이어서 질문 받고 갈 텐데 바닐라 딜라이트님 헬스할 때 중량 많이 드는 것도 좋지는 않겠지.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중량을 많이 드는 거는 성취감은 있지만 몸은 상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무게는 낮추고 속도는 느리게 횟수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몸이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보전적 치료를 했을 때 운동을 해도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지 3주, 4주 이내에는 절대 운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 운동하다가 이제 다시 손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수두룩하고요. 안정화됐을 때는 재활치료할 때는 무게를 치는 운동이 아니라 관절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다친 부위니까. 그리고 운동을 한다 치더라도 아주 낮은 무게로 서서히 제가 저번에 짐노패디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그래서 그렇게 아주 서서히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막 확 이렇게 제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관절 운동, 유연 운동, 아주 적은 양의 부하를 천천히 하는 운동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예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막 손목 스트레칭 같은 거를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스트레칭은 어느 정도는 해줘도 됩니다. 극심한 통증 범위만 아니라면. 또 송조님이 프롤로 주사랑 DNA 주사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프롤로 주사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프롤로 주사는 보통 포도당 주사를 가지고 인대를 증식하는 치료를 말하고요. DNA 주사는 PDRL이라는 주사 제제를 말하는데요. 저는 프롤로 주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고요.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인대 치료에 전혀 몸에 무해하면서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DNA 주사에 대해서는 저 DNA 주사가 좀 비용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PDRN이라는 주사제가. 그것이 프롤로 주사에 비해서 우월한 효과를 갖거나 훨씬 더 그 비용 대비 효과를 갖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도당 주사만으로 충분하다고 좀 생각하는 편이고요. 콜라겐 주사에 대해서는 왜냐면 걔네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물러 있으면서 효과를 내고 살이 차면 비켜준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흘러나가 버리지 않게 약효를 유지해준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DNA 주사보다는 콜라겐 주사의 양리학적 효과를 조금 더 신뢰하는 편이고 PDRN 주사에 대해서는 조금 중립적인 의견을 가진 편입니다. 네. 그리고 초음파 유도화에 맞으면 효과가 있는지요. 근데 초음파가 그냥 보는 입장. 초음파는 정확한 병변을 타겟팅할 수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로 그냥 감으로 놓는 주사에 비해서 초음파 유도화의 주사는 당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저렇게 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너무 작은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신이 아닌 이상 그냥 감으로 해서 효과를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TFC만큼은 초음파 유도화 주사가 거의 저는 필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정확한 있습니다. 위치에 소량을 또 넣어야 되니까.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TFCC의 찢어진 인대는 온전히 회복이 될까요? 네. 우선 그냥 인대의 측면에서 봤을 때 중중도 이하의 수준의 손목 인대 손상은 냉찜질, 고정, 휴식, 거상 뭐 이런 보통 라이스 치료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방법만으로도 저절로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꽤 소요되죠. 왜냐하면 인대는 혈관 분포가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손상 후 고정을 소홀히 해서 추가 손상을 겪거나 적절히 치료를 받지 못해서 악화하는 경우는 있지만 제대로 이렇게 휴식하고 고정만 해줘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TFC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주간의 휴식과 고정이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그러면 TFC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 이걸 수술을 필요한 경우에 전체의 몇 프로 정도냐 했을 때 4주간 고정 치료를 하고 봤을 때 이제 2010년도 12년 전 논문 기준으로는 한 43% 정도라고 하고 있어요. 저 때는 고해상도 초음파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같은 보존적 치료가 발달했던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12년 전이니까. 지금은 이제 고해상도 초음파에 대한 프로토콜이 나온 지가 굳이 한 3년이 못 됩니다.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도 자기가 전공의 때나 전임의 때 이 TFCC의 초음파에 의한 진단과 치료를 경험해 본 분들이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최근 2, 3년 된 일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초음파 진단이나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없으시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없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굉장히 최신 지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 제가 보는 환자들의 상태를 제가 봤을 때는 보자마자 한 4주 정도 보존적 치료를 하고 수술이 바로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경우는 5명 중에 1명 정도 이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전에 12년 전의 견해보다는 한 절반 정도 수준 정도는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TFCC는 흔한 손상인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TFCC는 30살 미만에서는 27%, 한 4명 중에 1명 정도에 불과한데 보시면 70세 이상에 가면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인구의 절반이 있는 질환이라면 얼마나 흔한 질환인지 알겠죠? 그리고 30살 미만에서도 4명 중에 1명 있는 질환이니까 엄청나게 흔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만약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성 관절염을 가진 이런 염증성 관절염을 가진 분들은 TFC 파열의 위험이 약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고요. 이 경우는 좀 다른데 이런 경우에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앞에서도 어떤 부분 말씀하셨는데 보면 이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 척골이요. 이 요골보다 상당히 길죠. 그래서 긴 척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척골 손목이 이렇게 긴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충돌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얼라 인펙션 신드롬, 한국말로는 척골 손목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축 수술을 해줍니다. 척골 수술을, 척골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증상이 없으면 수술할 필요는 없지만 증상이 있고 파열이 심하다면 무조건 악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주는 단축 수술을 시행하긴 하죠. 그래서 제가 TFCC 이것도 손상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거의 예외 없이 별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고개를 바로 끄덕이는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척골 손목 충돌 증후군, 이제 긴 척골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경우에는 수술을 좀 하시는 것이 맞을 걸로 판단이 들고요. 긴 척골 증후군 같은 경우는 원래 선천적으로 뼈가 기신 네, 분들이신 거죠. 네네네. 그러면 그게 한 몇 % 정도 보셨어요, 선생님? 그래요. 제가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드뭅니다. 드문데 이렇게 긴 경우에는 수술을 거의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불가피하고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뭐 자기가 그렇게 적극적인 삶을 가지지 않거나 뭐 여성분이거나 큰 통증이 없으면 보존적 치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손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기에 굉장히 많은 철심인가요? 네네네. 들어가는데 네네. 그래도 수술하는 게 그래도 네네. 낫다는 이건 말씀이시죠? 나중에 뺄 수 있습니다. 플레이트를 이제 뼈를 쪼개고 서로
연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네.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한 달간 방고정을 했고 인대 강화 주사를 3번 맞았고 4개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통증이 있는 대로 살고 있는데 큰 불편은 없지만 운동할 때 척측으로 눌리고 힘주는 운동을 많이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적극적으로 아까 치료 받으시라고. 네, 적극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지금 저 정도로 보시면 그냥 이제 제가 말씀드린 손목은 우리가 체중을 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관절이에요. 근데 지금 체중을 주거나 힘을 주면 관절 제한도 있고 통증이 있는 거잖아요. 저러면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약간의 장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관절 제한을 운동하고 그다음에 척측 손목, 척골 손목 쪽에 약간의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통증도 살짝. 저런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나 인대 재생 치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을 걸로 생각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까운 병원을 통해서 부담 없는 재생 치료를 통해서 좀 더 회복과 관절은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아, 손상된 이후에 치료를 안 받으신 지 조금 상관없습니다. 긴 기간이 지났는데 상관이 네, 없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네, 화이부동님은 빨리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고. 네. 러블리원님도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책상에서 떨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는데 이때 손목도 다쳤나 봅니다. 이렇게 짚으셨나 네. 봐요. 손을 위쪽으로 향할 때 엄청 아팠고요. 주사 맞고 조심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청소기를 돌린다거나 등등 사용을 하면 아픈데요. 엑스레이상에서는 인대가 다친 것 같다고 합니다.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될까요? 어떻게?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엑스레이는 인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엑스레이는 뼈밖에 안 보이는 거고요. 엑스레이상에 손상이 없었기 때문에 인대가 다친 것 같다고 추측성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대는 연부 조직에서 반드시 MRI나 초음파 등의 다른 영상기기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고요. 신체 검진을 통해서 의심하고 손상이 확인되면 특히 초음파가 가장 좋죠. 그래서 그 부분에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지금도 보면 아직도 아프다는 것은 염증성 변화랄지 그 관절 제한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보통 초음파 유도화에 근거 있게 치료하는 분께 가시면 얼마든지 특히 재활학과 쪽으로 가시면 치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최선우님 질문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과사용 증후군 같이 아이폰 엔지니어시래요. 그냥 계속 이제 손목을 사용하셔서 하실 것 같은데 퇴사 후에도 해마다 땅을 짚을 때 손목 통증이 극심합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신경주사는 피부만 하얘지고 아프기만 합니다. 엄밀한 의미의 저건 신경주사가 아니고요. 그냥 스테로이드 관절 주사를 맞으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 변색, 하얘진다는 게 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말해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그 즉시에는 한 달 정도는 굉장한 효과, 통증 제어 효과는 있지만 저희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불만 끄는 차원의 치료가 되는 거고요. 저걸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좀 반대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가 하얘진다는 건 이미 이제 변색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내부의 상태를 다시 파악해서 이것이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보존 치료 가능할지 판단하고 재활 치료나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재생 치료를 통해서 회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핑크솔트님이 TFC 예방에 좋은 식품 뭐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하는데 그런 식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 열심히 드시고요. 열심히 운동하시고 필요한 재활 치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에 원인이 TFCC 원인이 갑작스러운 손상 아니면 퇴행성이니까 퇴행성도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무릎이 아프니 도가니를 막 드시려고 하는데 들어가면 어차피 다 아미노산 단위로 다 분리된 거니까요. 그리고 다시 재조합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 음식을 그렇게 너무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진행해 볼까요? TFCC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손을 짚고 넘어지는 동작을 가장 주의해야 되고요.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손으로 드는 동작. 지금 제가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캐틀벨 같은 거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런 동작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요.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드라이브 많이 치거나 특히 뒷땅을 친다고 하죠. 이런 동작을 할 때 굉장히 좀 힘이 가게 되고요. 보조기를 착용해서 손상을 좀 줄여주는 게 좋고요. 4번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운동을 안 할 수 없고 또 일을 안 할 수 없겠지만 운동이 복귀한다 하더라도 강도의 양을 서서히 증가시켜가고 무게를 낮추고 횟수와 시간을 서서히 늘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안 다치게 하는 운동이 그게 실력이 있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TFCC 손상이 네. MRI가 아닌 초음파로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네네.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예전에는 이 삼각 섬유용골 복합체 손상이 분류가 모두 MRI 기준으로 팔머스 스케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레이드라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 논문에 보시면 여기 이때부터는 이제 고해상도 초음파가 이제 등장하면서 초음파로 충분히 이 TFCC의 모든 병변을 다 확인하고 이것을 보는 진단 기준과 프로토콜이 다 마련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온 지가요, 불과 2년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이네요. 최신 지식이다 보니까 이것에 숙련되지 않은 이제 선생님들이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제 초음파 진단이 현재 임상에 많이 적용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MRI나 수술적 방법이 좀 많이 매여 있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네, 그래서 궁금할 것 같아요. 네. TFCC 진단에 초음파를 사용하면 얻는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초음파를 사용하면 얻는 장점을 제가 먼저 좀 적어봤는데요. 우선 비용이요. MRI 가격의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예약할 필요 없고 바로 그 자리에서 빠르고 신속한 검사가 가능한데요. 가장 좋은 점은 진단한 의사가 직접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병 오시면 제가 만져보고 예측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직접 보는 거죠. 그게 굉장히 강력한 거고요. 왜냐하면 MRI 같은 경우는 검사를 내는 사람과 판독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영상학과 의사님은 이 환자를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적혀진 내용만 가지고 영상만 보고 판독을 하는 것과 검사를 이 사람이 방금 제가 이고은 PD 손목을 이렇게 만져봤잖아요. 네. 이게 의심이 된다. 그런 사람이 직접 가서 그 부분을 직접 들여다보는 거는 전 진단율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음파는 건강한 반대편 반을 바로바로 비교하면서 정말 차이가 있네를 확실히 볼 수가 있고요. MRI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어떻다 그랬죠? 이 섹션을 놓치면 볼 수 없을 뿐더러 이게 MRI는 정지 영상이기 때문에 반대편하고 비교하는 것도 힘들고 이게 정말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가끔은 정말 영상의학과 의사한테 같은 소견을 주고 10명한테 하면 의견이 다 다를 정도로 그런 정도로 진단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작은 부위여서 MRI를 통한 진단력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는 걸 의사들이 인정하는 부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역학 부하 검사라가 뭐냐면 검사를 하면서 손목을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움직여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살짝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 그 부분을 보면서 움직여 보면 됩니다.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또 반대편도 비교가 가능하고. 그래서 진단력이 저는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요. 또 중요한 점은 초음파는 올 때마다 봅니다, 저는. 추적 관찰할 때 좋아졌는지 처음 사진을 계속 저장해 놓고 이 환자의 처음 사진을 보면서 계속 매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대가 붙어가네요. 찢어졌네요. 처음보다 낫네요. 이거를 계속 얘기해 줄 수 있는데 MRI는 올 때마다 찍을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사를 놓고 치료를 할 때도 혈관, 신경 이런 것들을 피할 뿐만 아니라 정확히 그 부위를 보고 적은 양만 필요한 부위만 딱 정확히 놔줄 수가 있죠. 그런 것과 그냥 감으로 주사를 놓는 것이 효과가 같을까요? 여러분들한테 판단을 맡기고요. 그 다음에 손상 의심 부위를 여기가 의심이 되면 다른 부위는 제껴놓고 거기만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초음파의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주변에서 초음파 성애주의자가 아니냐고 할 정도로 초음파를 아주 좋아하는 편이고요. 초음파의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 손목 부위에 해당 부위에 영상이 해부학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 안 되고 숙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봐도 못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판독자에 따라서 초음파는 워낙 좀 진단이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또 임상 의사하고 영상 검사자가 같은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초음파 진단율이 좀 떨어지고, 미세 손상의 경우에는 초음파로 보고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깊이 있다거나 아니면 환자분이 좀 비만하다거나 아니면 뼈에 가려서 안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수술을 판단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MRI 검사를 한번 추가로 필요 따로 더 한번 해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단점으로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맨 아래 그림은 제가 저희 병원에서 탑10 재활학과에서 찾은 그림이고, 위에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일이 이걸 다 그 시청자들한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초음파로 초록색 부위나 이 가운데 빈 공간 같은 것, 이런 찢어진 부위, 파열 부위를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이건 의사용 강의안으로 만들어 놓은 거여서 네.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한 1시간, 2시간 의사들한테는 뭐 여기가 뭐 어디가 메니스크고 오몰로고 어디가 디스크고 어디가 무슨 인대고 막 요것만 설명해도 1시간은 부족하겠지만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만 이렇게 다 이미 프로토콜과 보는 방식과 진단 방법이 실제로 다 안내되어 있다는 정도만 일반 네. 분들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네. 진단은 선생님이 그렇죠. 해주시니까요. 의사들이 네. 보시죠. 이걸 시청자들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 눈에 보입니다. 이 인대도 뭐 그래서 그러면 탑팀 재활학과에서는 결론은 TFC 손상을 어떤 원칙으로 치료하나요? 이게 어떻게 우리 오늘 치료 핵심이 되겠는데요. 자, 요것만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오시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제가 만드는 탑팀 TFC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처음에 와서요. 경도 손상 아예 안 심하네. 그러면 고정적 치료하고요. 그냥 호전되면 회복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물리치료 정도나 고정 정도면 되는 거고요. 가장 좋은 해피한 케이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등도 파열 정도가 되면 8에서 12주, 2달에서 석 달 정도 고정하고요. 초음파 유도하에 재생주사를 좀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좀 호전이 되면 회복이 되는 거고요. 이때부터는 복귀 재활 프로토콜이라 해서 재활 운동을 조금씩 좀 시작해서 복귀하는 거고요. 처음에 초음파를 봤는데 너무 많이 찢어진 거예요. 막 피도 많이 차 있고 공간이 너무 커요. 그러면 처음부터 MRI 검사를 하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MRI를 찍어봤는데도 너무 심한 파열이면 처음부터 바로 수술로 보냅니다. 네. 그리고 좀 중도 파열인데 애매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수술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2달에서 석 달 정도 고정하면서 통증이나 불안정 치료를 좀 한번 해보는 거죠. 재생 치료 같은 거 해볼 수 있죠. 그런데 호전이 되면 재활 프로토콜로 들어가는 거고 이 복귀 재활 프로토콜 중에서도 악화되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좀 심한 경우에 수술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수술 한번 하게 되면 이제 6주간 고정하고 보통 3개월 깁스를 하거나 6주 이후에 다시 3개월 재활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긴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 파란색은 이제 비수술적 치료 방향으로 가는 케이스고 빨간색 쪽은 수술 쪽으로 가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정형외과에서는 이게 확률이 한 43%라고 말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5명 중에 1명 정도 이꼴로 이쪽으로 가지 않나 싶고 이 가운데로 가는 경우, 아래로 가는 경우가 전체 저희 환자의 경우에 한 80% 정도 해당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는 그림처럼 그 마흔아이도 제가 제시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파열이 심하거나 8주 이상의 치료에도 통증이 좀 지속되는 경우에만 MRI 촬영의 치료 계획을 세운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대부분의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질문에 대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가운데 이 디스크 부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스크 부위는 보시면 이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여기 특히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등 쪽, 배 쪽 보면 다 인대 부위는 이렇게 혈관이 있어요. 그죠? 보면 빨간색으로 혈관이 다 지나가는데 이 가운데 디스크 부위만 혈관이 지나가지 않는 무혈관 부위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콜라겐 주사, 나머지 부위는 일반적인 재생 주사를 통해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파열이 너무 심하거나 너무 덜렁덜렁하고 불안정성이 심하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고 그 확률은 뭐 적게는 20%, 많게는 4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 수술적인 치료는 한 3개월 정도 해 보시고 향후에 하셔도 크게 뭐 손목 같은 경우는 뭐 조기 관절염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선택은 조금 더 미루셔도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콜라겐 주사가 그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흘러나가지 않고 일반적인 그 무혈관 부위인 이런 디스크 부위도 충분히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번 비디동에서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받아볼 텐데요. 네. 바닐라 딜라이트님, 무릎은 살이 찌면 아프잖아요. 그럼 손목도 살이 찌면 아픈가요? 아니요. 네. 근데 이거 손목은 경험 다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손목은 이제 부하가 걸리는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살찌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인스피레이션 같은 분께서 손목이 가느다란 사람은 손목이 약하다고 보면 될까요? 두꺼워지는 법은 없죠. 그렇죠. 네. 손목은 관절이기 때문에 뭐 가느다랗다고 약한 건 아닌데요. 이제 인대는 굵기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인대가 아무리 두꺼운 사람도 파열이 되거나 손상을 당하면 약해질 수 있는 거고 인대를 두껍게 하는 방법은 있죠. 인대 주사 치료하면 됩니다. 그러면 네
얇았던 거, 찢어졌던 인대도 원래 인대보다도 더 강하게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강화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확보하는 게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이겠죠. 네. 김상원님께서 움직임에는 이상이 없고 짚을 때만 아픈데요. 손목 젖히는 동작에서 아주 많이 아픕니다. 꼭 수술 안 해도 되겠죠? 이게 좀. 저 정도 가지고 네. 수술할 이유는 없는데요. 지금 손목에 약간의 통증과 장애가 있는 걸로 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적인 재활치료나 아니면 운동치료나 아니면 평가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 정도 가지고 수술을 할 필요는 없는데 불안정성이 유발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한다. 그 확률은 한 2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닐라 딜라이트님, 손목 주위 근육을 단련시키면 TFCC 통증을 예방할 수 있나요? 네네, 맞는 말인데 이제 단련이라는 말이 우리 옛날에 소림사처럼 계속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적은 무게로, 생수병만한 무게로 아주 서서히 천천히 하는 이런 치료적 재활을 운동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지 가서 캐틀벨을 막 들었다 내렸다 치고 네, 그럼 더 손상되겠죠. 당수초 파듯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오히려 더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니라라님,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데 재활치료 효과가 있나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단계가 1에서 3단계 정도가 있습니다. 1에서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까지는 비수술적 치료를 하게 돼 있고요. 3단계 이후에는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서 그 손목 신경을 누르는 정중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를 좀 제거해주는 치료가 있는데요. 재활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재활치료는 이완 스트레칭 운동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 2단계인 경우엔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되면 초음파를 보고 그 주변에 생리식염수를 넣어가지고 인대 주변을 이렇게 터널을 넓혀줍니다. 그러면 누르고 있는 압력이 줄어들면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수술을 안 하고요. 바늘만 넣어가지고 바늘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 인대를 끊어내는 시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재활학과 의사들이 예전에는 수술을 했던 거를 다 비수술 치료로 많이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흉터도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그렇게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주사나 수술을 너무 이렇게 터부시하시기보다는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 그리고 단계별로 치료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보면 탑팀 재활학과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이렇게 치시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 필요한 이완 치료나 스트레칭 치료, 재활 치료에 대해서 다 안내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해보시기를 안내합니다. 네, 그리고 TFCC 진단은 수부외과 전문의가 진단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당연히 수부외과 보는 분들이 손목을 많이 보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뷰 포인트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재활학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비수술 치료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저희한테 수술을 하라 그러면 못 하겠죠. 반대로 이제 TFCC의 진단과 이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와 프로토콜, 초음파 진단은 이게 대두가 된 지 얼마 안 된 지식이어서 기존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파악을 못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거 익숙치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TFCC의 초음파적 치료와 그 진단법에 대해서 좀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 선생님의 경우에는 저는 그분들도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바비엔젤님, 엄마께서 손목이 시리다고 하는데 왜 시린가요? 손목이 시린 게 뭔가요? 치료가 될까요? 저는 저 느낌 알아요. 저도 통증이 아니라 시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TFCC인가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관절이나 인대 손상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가끔 윤활막 손상인데 윤활막은 심각한 질환은 아닌데 굉장히 환자분이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여성분들은 뼈에 이상이 있거나 관절이 확 찢어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연부조직, 힘줄 아니면 윤활막, 인대 이런 부분에 미세한 손상이 약하지만 나지막하지만 좀 오래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엑스레이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 가면 인대가 늘어났다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연부 조직은 초음파나 MRI로 확인을 하고 정확한 중지 시술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저렇게 약간 시릿시릿한 증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대를 한 달 동안 차고서 거의 안 썼더니 지금은 되게 멀쩡해졌거든요. 아마 염증성 변화나 그런 경우들을 이제 시리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창문을
손에 비친 달림, 물건을 들거나 음식을 하거나 만들 때 손목이 엄청 아파지는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활치료가 있을까요? 네, 그 손목 재활치료는 굉장히 많은데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목 터널 재활 운동을 우선 좀 해보시고요. 그 외에도 강화하는 운동은 저희가 생수병이 있으니까 지금 좀 보여드려 볼까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팔을 여기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거는 좀 작은 생수병인데요. 500cc 정도 되는 생수병을 잡고요. 여기 아래로 내린 다음에 서서요. 한 3, 4, 5, 6, 7, 8, 9, 10. 10초간 이렇게 올렸다가 또 10초간 천천히 내렸다가 예, 굉장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이런 것들을 1kg, 1, 2kg 아령 미만의 걸 통해서 강화 운동을 하면 되는데 이제 집에서 하라고 그러면 막 이렇게 하시죠.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더 아프다고 하시죠. 네. 그래서 재활치료, 치료 운동은 일반 운동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서서히 몸의 회복을 유도시키는 그런 아주 느리고 인내심이 필요한 운동이고 이완 운동이 또 같이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학과에 가서 저희 탑팀 재활학과 손목 터널 이런 것들 치시면 재활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질문까지 다 받아봤는데요. 네, 선생님 그럼 다음에는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아, 제가 아이템이 많아가지고 네. 뭐 앞으로 예정하고 있는 게 한 두세 가지 있는데 우리 발목 쪽에 우리가 뭐 보통 일반적으로 발목을 삔다는 거 외에 발목 뒤쪽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발목 후방 충돌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잘 알려지지 않은 질환이어서 일반적인 병원에 가서 진단이 잘 안 되는 질환이어서 그것도 좀 안내해 드릴 생각이고요. 또 장경인대라고 우리 허벅지 바깥쪽에 있는 네. 인대가 있거든요. 우리 보행이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인대인데 그쪽에 대해서도 또 한번 안내해 드릴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수면 무호흡 코골이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치료재활 운동에 관한 책이 3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내용도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할까요, 선생님? 네. 네, 안녕히 계세요.